알면 당신도 법태랑.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노노노노노. 저 김현욱은 밥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주 법심으로 힘을 얻는 남자 법태랑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에 좋은 당근처럼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해드릴 법을 신나고 유쾌하게 전달하는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바다 밑에 사는 고요한 물고기처럼 행복한 법쟁이 점입니다. 언더더씨 그다음 뭐예요? Under the sea, 언더더씨 그다음. 또 under the sea. 보통 거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 아니, 진짜. 오늘 주제가 네. 밥, 네. 당근, 그다음에 바다, 네. 아무래도 채소. 아니, 농업,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진짜 그 신변 얘기처럼 오늘 무슨 회 네. 뭐 이런 건가? 예, 아무튼 6월입니다. 네.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달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모내기와 보리배기 한다는 망종이었더라고요. 정말로 농촌이 바빠지는 그런 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농촌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약간 좀 한가하고 좀 고즈넉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농촌에 대해서. 두 분은 혹시 로망이 있습니까? 농촌에 대해서? 전 로망이 아닌 게 벌써 저희 대전 집에서 어머니가 농사하세요? 뭐 농사는 아닌데 거의 농사예요. 제가 볼 때는 온갖 것을 다 심고 현실을 알고 있구나. 네, 가면은 막 보이게 되는군요. 감자, 아이고. 블루베리, 배추 뭐 등등등 해가지고 로망이라고 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게 농업이 쉽지 않다 이런 뉴스가 많이 그렇지, 나오다 그렇지. 보니까 로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 농부가 되려면 누구보다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비전도 가져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자연재해를 한번 만나잖아요. 그럼 네. 이게 제일 험하게. 맞아요. 한 번에 온갖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네. 여하튼 농사는 생각만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농민 우리 어민분들이 네. 힘겹게 아주 정말 땀 흘려서 네. 이렇게 수확한 쌀, 채소, 생선들 우리가 참 쉽게 먹고 사는데 네. 고맙고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 농어민을 보호할 법들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통과된 것 중에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볼 법안이 있을까요? 네, 작년 11월에 농업인 안전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기존의 농업인 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업 작업 중에 네네. 이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네.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보험금이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네. 이 수급권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드는 제도를 신설해서 예금 채권까지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업하다가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해 줬는데 빚이 있을 경우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자, 이 농업인 안전보험이 어찌 보면 산재보험 같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연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그런 정책보험인데요. 만 15세에서 87세 농업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애급여금, 유족급여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급여하고요. 네.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그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인데 이게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일시금으로? 네. 아니 농사를 한 해 망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치면 영영 회생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장애나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만 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때요? 네, 그래서 이 소득의 일부나 정부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네. 벌충하자는 장애와 유족급여이기 때문에 일시금보다는 연금형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이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연금 선택 부분은 공포 후 10개월 경과로 되어 있어서 10월경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이 편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법안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법 주제는 뭐죠? 네, 오늘 법태랑 주제는 이미 저희가 운을 뗐습니다. 바로
친애하는 농어민께 농업지원법입니다. 네. 자, 망종으로 시작해서 통과 법률까지. 예, 아주 뭐 일사불란하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을 위한 법은 여기서 살짝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죠. 과연 어떤 분이 농어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계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 농지가 농업의 생산 수단이 아니라 네. 뭐 부동산의 투기 대상으로 이렇게 이 전락해 나가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를 제한해서 3,000평 미만만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자연재난이든 간에 국민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그 직접 생산비, 이 재난 그 복구비에 좀 포함시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힘 있는 농업회의소로 만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농업인들의 정책 참여가 굉장히 좀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9세기) 전라도에 전봉준이 있었다면 21세기 지금은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농어민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남자.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는 분,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소개가 어떻습니까? 19세기 전봉준과 이렇게 좀 비교를 저한테 해봤습니다.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다. 예. 인연으로는 이어지는데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농어민을 위해서 너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6월 초입니다. 지역은 굉장히 바쁘죠. 지금 네네. 막 엄청 바쁠 때죠. 그러죠. 이제 네. 한참 농번기철에 네, 이제 예. 이 농가 밭에서 일손이 네네네. 아주 바삐 돌아가고 있고요. 네. 또 뭐 지역은 네. 지난 대선 이후에 네네.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그렇죠. 굉장히 좀 숨가쁘게 돌아가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의원님께서 나주 화순 의원이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나주는 우리가 딱 하면 나주 배 떠오르는데 화순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화순은 예전에는 네. 저기 탄광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나주하고 한전 네. 서로 연결이 되시나요? 아니요. 화순하고 백신센터 연결이 되시나요? 나주 하면 한전이고 네. 화순하면 백신센터인가요? 네, 국가 백신센터. 오. 예.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해서 한전 등 에너지 기관이 나주에 입지해 있고요. 네네네. 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전진기지 예. 뭐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고요. 네. 화순은 전남의 생물의학산업센터가 입지해 있어서 오래전부터 백신 관련 임상에서부터 어떤 실증 그리고 또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메디칼 화순 또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 나주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나주 그러면은 배 옛날 사람이네요.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화순, 네. 탄광 옛날 사람이네요. 이제 바이오 메디칼 그러니까 바이오네. 의원님 이제 나주평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셨는데 네네네. 그 20대 참 불타는 청춘이셨습니다. 그 당시 그 연행되는 차 안에서 구호 외치는 모습이 이제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그때 이제 사진 보면은 머리에 딱띠 두르시고 창문으로 화면에 나간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열정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예. 아 정말 20대 초반이죠. 네. 21살 때인데 아마 롯데호텔 앞에 있는 미문화원 전고농성에 있었던 네네네. 기억이 납니다. 어. 뉴스에 아주 톱뉴스에 나와서 온 가족이 기절했던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아프지만 또 당당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당신은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제 또 그 화제가 됐는데 제가 광주 출신이잖아요. 네. 전두환 정권의 어떤 그 포도독선을 네. 만천하에 고발하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재판 과정도 늘 최대한 대중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진짜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요. 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그 상황 자체를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치열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바로 내려가신 건가요? 뭐 네. 저는 원래 농촌에서 태어나서 네네네. 농부였던 아버님의 그 사랑으로 제가 배우고 또 자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진역 한 2년 마치고 네. 제가 가장 어렵고 소외된 그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농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때 바로 그냥 네,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내려갔습니다. 뭐 매번 생각나는 게 저를 키워줬던 아버님의 손, 그 거친 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골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손을 잡았는데요. 똑같았어요. 그냥 거친 그 손이 늘 저에게는 큰 힘도 됐고 또 용기도 주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수세 거부 투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사회자께서 네네네. 뭐야 저 전봉준 장군 예, 말씀하셨는데 전봉준 장군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석보 수세라고 네네.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네네네. 이 국가에서 대주는데 네. 아마 조선 후기에도 네. 이 고을의 수령들이 네. 그 물값을 좀 비싸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물값에 대한 저항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었죠. 예. 그게 100년 후에 제가 나주에 내려가 보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수세가? 예, 예. 그래 저수지 또 댐, 강물, 내감물도 다 그렇게 수세를 내고 농사를 그러니까 짓고 수도세가 아니라 이거는 별도의 농업용수 물값인 거죠? 예, 농업용수 네. 비용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야.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아마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네네. 준조세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전국적으로 한 1,000억 정도였으니까 87년도에. 네네네. 지금은 1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저것과라든가 식량 정책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농민들이 부담은 부당하다. 쌀값을 올려주든지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농업용수를 수세를 없애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전국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또 정부에서도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일제 잔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수세 폐지를 이끄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미 도의원을 시작하십니다. 2번의 도의원 지내시고 2번의 나주시장 거치셔서 국회의원까지 지금 재선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초심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다르다라는 좀 평가가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초심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출발 과정에서 호남 정치는 다 민주당 정치인데 네네. 저는 민주당 정치 아니고 농민 정치 하겠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시작했어요. 무소속으로 지방을 2번 했고 네네. 나주시장을 2번 했는데요. 아, 그때도 무소속이셨어요? 네네. 시작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대한민국 학교급식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자치단체가 신우님. 우리 나주시입니다. 아. 가장 가난한 도시에서 가장 선진적인 이 사례를 했던 그리고 모든 식재료는 그래도 가장 먹거리가 네. 싱싱한 네네. 우리 지역부터라도 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 먹이자 해가지고 시행했던 것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번졌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 네네. 경에는
무상급식 논쟁으로 이렇게 번졌죠. 그렇군요. 그 나주에서 그렇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맞아. 급식으로 재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네.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례가 있었던 그 기억이. 그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지방조례는 법률에 위반되면 제2요구가 와요. 네. 아. 근데 처음 조례의 이름이 네. 우리 농산물 그 학교급식 지원조례였는데 네. WTO하고 충돌한다 하는 맞습니다. 이 가트. 예, 네. 행안부의 지적이 있어서 맞습니다. 다시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이렇게 네. 바꿨거든요. 제가 사실은 국제법 공부할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네. 지적이 됐던. 네. 네네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오늘따라 말씀해주시네요. 약간 제가 좀 외로워요 중간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신정훈 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여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또 농어민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 준비했습니다. 신정훈 의원님의 친애하는 농어민께 네. 농업지원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농지 투기가 웬말, 땅은 농사꾼에게 경자유전법, 농지법 개정안인데요.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자유적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밭을 줘야 된다. 밭을 가질 권리가 있다. 네. 이제 이런 뜻인데 취지 좀 설명해 주시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 농업의 수단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농업을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농업의 발전에도 굉장히 좀 저해가 되고 농민 소득에도 또 저해가 되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상속재산이라든가 법의 어떤 완화에 따라서 그 도시민들이 농지 소유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로는 이제 부재주주의 이 농지 소유가 50% 이미 넘어버렸다. 뭐 이럴 정도로 그 농지가 농업의 생산 수단이 아니라 네. 뭐 부동산의 투기 대상으로 이렇게 이 전락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바로잡고자 하는 네, 노력이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 중에 하나. 그러네요. 네네. 예. 근데 신변 헌법에는 경제유전이 원칙이 아니던가요? 네. 헌법에는 경제유전 원칙인데 현행 농지법상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일반이 농지를 할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를 사놓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비농업인도 예. 이 자격 증명 없이도 농지를 살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구나. 무려 16개나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주말 뭐 체험 농원 이런 뭐 1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LH 사태가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때 땅을 크게 산 다음에 여기서 쪼개기로 해서 1000제곱미터씩 각각 나눠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이거를 되팔아서 뭘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유 제한 내용을 이제 의원님께서 좀 확실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네, 네. 그 제한되는 내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농업인 이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상속재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그렇죠. 이 농지는 내가 도시민이라 할지라도 예.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예. 허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쩔 수가 이번에 없잖아요. 도시 농지법 살고 있으니까. 개정안에서는 네.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하지만 무한정이 아니라 일정 규모를 제한해서 3,000평 미만만 그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소유할 수 있는 있도록. 이런 그 제도를 좀 더 강화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작거리라든가 또 경작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에게 농지가 소유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과실나무 심어놓고 네. 1년에 뭐 한두 번 갔다 가서 이제 오면 수확하고. 예. 네. 대개 정치인들 그 부동산 보유의 실태가 실제로는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냥 풀밭으로 있고 거기에 매실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농지 취득 자격을 최대한 그 제한하는. 형식적인 그 규정보다도 네네. 실질적으로 그 제한해 나가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 취득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쉬웠고 관리도 좀 허술했던 것 같은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거짓으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리 똑바로 안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좀 주어지는 그런 과태료라든지 페널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 직업이라든가 영농 경력 또 영농 거리 등 이런 작성의 내용들이 좀 더 강화돼 있고요. 네네. 또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를 또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이랄까 심사랄까 이런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었던 것을 좀 더 의무를 부과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거의 그냥 서류만 내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봤나 봐요? 그거를 검토하는 네. 그 서류를 제출했을 때 검토하는 그 뭐 담당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허위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를 걸을 농지법 수 있는 사람이 위반이지 없네. 그 허위 제출 자체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고요. 그 농지위원회, 농지위원회가 신설됐는데 농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농지의 취득 및 그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이제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단체 현장에 좀 밝은 분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 취득이라든가 거래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네요. 자, 아까 그 전 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법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 우리 이제 농사꾼, 어떤 전문의를 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리꾼, 농사꾼 이런 분들이 여기서 좀 더 혜택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1차 산업이 사실은 농업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좀 튼튼한 어떤 생활의 밑바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신정훈 의원님의 농업 지원법 두 번째 법안은요. 자, 경영비 걱정 마시란께요의 농작물 피해 복구 현실화 입법, 농업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두 가지 개정안입니다. 네. 전라도 사투리예요? 잘 모르겠어요. 충청도라 제대로 안 나왔어요. 두 개가 약간 미묘하게 섞였는데 하기는 전라북도는 충청도하고 말이 비슷해요.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상당하고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1년 내내 뭔가 일을 했다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사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농업은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천재지변에. 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파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또 우박이라든가 또는 좀 어업인들은 뭐 녹조, 녹조,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국가가 그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난안전 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이 두 가지 법 체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게 만들어진 시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 법조문을 보더라도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70년 전에 만들어진 것 이 뭐 같아요. 표현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네네.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군요. 네네네. 양곡대 지원, 이를테면 양곡대. 뭐예요?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 생계 구호, 뭐 그러니까 한 7, 80년대쯤의 용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의 규정이라든가 피해 복구에 대한 기준 자체가 대단히 이 지금 농촌과 농업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규모화되어 있는 현재 어떤 영농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제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게 최근에 사실은 그 이상기후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좀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 4월에 왜 봄철 냉해 피해 때문에 그 추경 예산 반영했던 적도 있거든요. 당시 이제 경북 보니까 18,530헥타르, 전남에 5,500헥타르 뭐 해가지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과수류가 입었던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농업 경영비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네네.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이를테면 거?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네. 소상공인들의 매출 규모를 다 보상해 주는 것은 네. 국가 재정에도 좀 어렵고 그렇죠. 다만 이 재해,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이든 네. 태풍이라든가 홍수와 같은 자연 재난이든 간에 국민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삶이 유지되고 또 경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임대료, 그러네요. 기본적인 어떤 고정비용, 네. 기본적인 어떤 인건비, 비용들. 네. 재료대라든가 네. 기본적인 어떤 생산비 네. 이런 개념이 직접 생산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 경영비군요. 네. 최소한의 투입 비용만큼은 그래요. 보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다시 심물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네. 다음의 경영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네. 거다. 그렇죠. 아니 뭐 망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 일어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어떤 그 농업 경영비 개념을 최대한 협소하게 적용해가지고 농약대하고 대파대, 종자대만을 경영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렇죠. 재 비용들이 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울 좋은 그 복급이죠. 뭐 대파하는 작업비 그러니까요. 또 농약대에는 뿌리는. 농약을 뿌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작업비가 그게 인건비잖아요. 예,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경영비다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바꾸셨네요. 네네. 예. 그래서 천재지변 중에서 자연재해는 아마 한 30가지 종류입니다. 서리 피해, 또 가뭄 피해, 또 홍수 피해, 폭설 네, 피해. 네.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네네. 불가항력적인 그 재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해일이라든가 또 적조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네. 현재는 이제 재해 발생 시 네. 생계 지원이나 영농 자금 뭐 이런 구호 물자를 지원을 보통 하고 있는데 네.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직접적인 그 비용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네. 최소한의 그 직접 생산비 네. 개념을 이 재난 그 복구비에 좀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7, 80년대 우리가 중진국, 개도국 상황과 지금 세계 8번째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네. 재난안전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이 과거의 재난안전 대책이었다면 이제 국가는 국민들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는 것이 국가의 그 선진국형 재난 그 지원 체계가 아닌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을 통해서 농업인 지원이나 혜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혜택은 이분들은 받아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정은 의원님의 농어민을 위한 법안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농어정 협치기구 납시호 농업회의소법입니다. 네, 농업회의소 만들어진 지가 꽤 되지 않나 싶은데 법으로 돼 있던 게 아닌가요, 의원님? 지금까지는 그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시범 사업. 법이 없이 정부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군요. 일선 시군에서 네네네. 지금 전국에 한 20개 정도 시범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법정 기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네. 뭘 하는 기구인지 역할이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 네. 아니면 국민들이 각계각층에 있어서 정부하고 또 사회적 어떤 그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노사정 간의 그 최저임금제도, 그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협의를 정부가 하죠. 이제 국민과의 협의를 하는데 네. 그 국민 각계각층이 대표적인 그 법정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은 노총이 있죠. 그렇죠. 민주노총이. 예. 또 경제인들은 정경련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각종
그 사회적 주체들이 네, 네.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와 네, 네,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네, 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법적인 대표체가 있는데 네, 네.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 농업인만큼은 대표 그 법정 그 기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과 이 정부 간에 네네네네. 서로 이렇게 정책을 두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그 법정 기구라고 이야기하면 좀 쉬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네. 이제 이해가 쏙 되네요. 예. 유럽에서는 이런 농업회의소가 일반화돼 있어서 아, 그러네요. 각종 주요한 농산물 가격 문제라든가 네네. 이걸 다 여기서 또, 해결하는 예, 또 농업에 대한 농산물 수입 문제라든가 네네네. 농업인들하고 관련돼 있는 중요한 정책들을 직접 이 타협도 하고요. 예, 예. 또 농업인 내부에서는 농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비전이라든가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농업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해내는 그런 네네네. 조직이라고 보면 되죠. 네네. 그 상공회의소랑 딱 대치되는 개념인데 그러네. 네. 우리 네. 농어정이라고 한 걸 보니까 노사정 회의랑 같이 노사정 기구랑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민하고 어민을 농업인과 어민 그렇죠. 네, 그 회의체. 농어업 네. 베이스. 농어업 예, 예, 회의소. 예,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 기구가 사실 설립 추진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 대상 156곳 중에서 전남 나주, 전북 진안 고창, 강원 평창, 경남 거창 남해, 경북 봉화 영주 이렇게 8곳이 승인이 됐는데요. 지금은 광역 단위로 충남 1개, 기초 단위 23개, 전국적으로 24개의 농업 회의소가 운영 중이고 18개가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커졌는데 이제 문제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이라든지 한계점들이 좀 드러났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나요? 전국 조직이 있고요. 네. 또 광역 조직이 있고 네, 또 기초자치단체 예, 예. 간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20여 개에 넘는 그 기초자치단체와 네, 네, 네. 충청남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재정 그리고 또 권한이 그 부여돼야 되는데 네, 네. 그냥 뭐 임의 조직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참여도 좀 약하고 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뭐 성향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어떤 뭐 어떤 소속에 성향에 따라서 따라서, 예. 굉장히 이 부침이 심합니다. 아, 이게 이제 농업회의소법이 제정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몇몇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변이 체크했죠? 네. 이 정부안을 포함해서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법안마다 세부적인 요건과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뭐 취지는 모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렇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작은 쉽게, 기능은 폭넓게, 농민은 힘있게, 지원은 강하게 맞나요? 네네. 네. 그래서 기초회의소 그리고 광역회의소가 있는데 기초 농업회의소는 회원 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는 네. 것이고요. 이 광역회의소는 관할 구역 내에 기초 농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체 농업인들의 네. 5%의 참여만 네. 그리고 500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네. 동의해서 참여하면 네. 이 회의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출발은 쉽게 하고 예.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힘 있는 농업회의소로 만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농업인들의 정책 참여가 굉장히 네. 좀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그리고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가 농업 정책을 세울 때라든가 각종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죠? 재정 지원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감독이 되고 지원이 되나요?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할 수 네네네. 있다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돼 있고요. 규정돼 있고. 네네. 예, 예. 또 이제 농업회의소가 일정 정도 농지관리 등등의 그
임무를 또 수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수익이랄까 각종 사업 수익이 또 네네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예. 자연스럽게 그 농업회의소의 어떤 재정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역량이 좀 강화되겠죠. 예, 예.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해외는 이미 이게 많이 설치가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요거 좀 자세하게 전 팀장이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독일이 보니까 1894년에 생겼고요. 오, 예. 프랑스가 1924년, 일본이 1951년.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농업회의소인데 네. 농촌관계법을 모은 그 농촌법전하고 농업기본법에 의거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1924년에 제정이 됐는데 농업회의소법에는 네, 네. 공공기관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법적 자문기구로서 이 농업회의소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적 성격이 좀 강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1960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네, 네. 의무적으로 이 농업회의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업회의소가 94개 도농업회의소를 기초 조직으로 해가지고 연합체 성격의 21개 지역 농업회의소하고 중앙조직 농업회의소 상설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지방정부하고 지방의회 상대로 해가지고 그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 상대로 한 기술 경영 상담 교육, 농촌 관광 네트워크 관리 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농업에는 재정도 필요하고 예. 제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 주체적인 세력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각종 이익단체들이 서로 그렇죠. 경합하고 경쟁하고 협상하면서 예.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농업회의소법은 농업인들에게 어떤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게 농업회의소 법안인데요. 그렇군요. 역시 예. 의원님 1호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힘주어서 네. 가장 의미 있는 법안으로 예. 제출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네. 대표성을 갖고 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뭐 저도 끊임없이 그 법 만드는 것 이상으로 또 현장에서 조직화 네. 네. 또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3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만큼 더 많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전체적으로 어떤 포부와 어떤 목표를 또 갖고 계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정치마다 다 네, 자기 네. 자신의 정책인 그 이 기반이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목표가 있는데 저는 크게는 아까 내내 이야기했듯이 농업인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네, 또 네. 풍부해지고 또 그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기반인 이 지방이 네. 갈수록 지금 퇴보하고 있고 쇠락하고 있는데요.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죠. 예.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예, 나라, 예. 이것을 목표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지방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데 국정에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가 균형 발전이 네, 네.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이 더 점차로 이제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반이 농업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혁신 도시로서 또 다른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허브라든지 그런 것을 이룸으로써 더욱 국가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더욱 힘을 몰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 문제 심각해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농촌, 어촌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에 청년들이 좀 더 많이 내려가서 일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네, 네. 터전이나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농업인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땅과 바다를 토대로 멋지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 신 의원님께서 더 힘써 주실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조 변호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 궁금할 거 하지. 네. 자, 세상 살면서 누구나 대박, 인생 역전, 한방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신비하는 현실주의자는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저는 하나 있어요. 있죠? 예. 그쪽이랑 내 자리랑 바꾸는 거? 바꾸는 거. 아니, 그거 출연료도 아니, 잠깐만. 바꾸는 거. 잠깐만, 이거 현실적인데? 자리는 안 바꾸고 출연료만 바꿔. 아니 현실적이야. 자리도 바꿔야죠. 아, 그렇군요. 네. 괜히 물어봤네. 네. 자, 제 주변에도 네. 내가 100억만 당첨되면 너 10억 주고 싶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첨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맞아. 되면 주겠습니까? 그런 분들 또 예. 잘 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같이 사는 분은 매주 삽니다. 사요? 아, 진짜? 매주. 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근데 그게 매주. 한 주의 행복이에요. 네, 그런 사실 것 그때 같아요. 기다려지니까. 매주. 잠깐 일주일 동안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자, 오늘 이야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상속 받았으면 좋은 네. 일인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연을 보냈을까? 네. 왜냐면 사연 보낼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연 속 주인공이 아니라 네. 그 주변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본인도 아닌 주변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사연자와 무슨 관계가 있냐 싶으시죠? 들어보시면 앱니다. 출발. 야 궁금하. 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동안 바빠서 잘 보지도 못하고. 아니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게 갑자기 보자고 한 거야? 야, 태랑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약국 개업 준비를 하자녀. 그래서 말인데 나 딱 2억만 그냥 빌려주면 안 되겠냐? 이자는 내가 월 1%로 그냥 꼬박 줄 텐게. 2억? 예. 야 2억이 뭐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야. 너 돈 많이 모았다고 하더만 3년 안에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걱정 자체를 그냥 붙들어 매버려. 하긴 뭐 너희 아버지야 우리 고향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지신데 네가 그 돈 못 갚겠냐? 그러면은 내가 와이프 몰래 빌려줄 테니까 꼭 3년 안에 갚아야 돼. 아유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로 진정한 프렌드다. 태랑 씨는 고향 친구인 궁금 씨에게 월 1%의 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 좀 마셔. 무슨 술을 그렇게 급하게 마셔. 아니, 요즘 왜 그렇게 넌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왜 이렇게 술만 마셔?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사실은 궁금이가 나한테 5년 전에 2억 원을 빌려갔는데 3년 전부터는 아예 이자도 안 들어오고 지금 애들이 그러는데 궁금이 주식하다 망해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 지금 와이프 몰래 빌려줬다가 이제 이혼당하게 생겼다. 야 어쩌냐. 야, 근데 얼마 전에 궁금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궁금이 아버지 건물 상속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 건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데? 야, 그 건물 90억도 더 가는 건물이야. 야 뭐? 90억? 그럼 나 돈 받을 수 있는 거야? 태랑 씨는 궁금 씨가 얼마 전 90억 원대의 건물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 씨에게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따릉 궁금아 나야 태랑이. 아버지 소식은 들었어. 그거 얼마나 상심이 크니. 많이 아프겠다. 그래 태랑아. 나가 상심이 쪼가 크다. 그런데 너 그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건물 상속받았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그 나한테 빌려갔던 돈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 소문 한번 빠르구만. 그런데 말이요. 동생 둘이랑 어머니랑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고 나니까 돈이 딱 2억이 남았는데 그것도 급한 은행빚부터 갚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웃자냐. 에? 아니 너희 아버지 건물 90억이 넘는다던데 2억 받았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나 사전에 거짓부렁이란 말은 없어. 나도 정말 딱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친구야. 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네가 상속받은 거 아니까 됐고 돈 받아야겠고 돈 달라고. 야 내놔. 아니 내가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걸 웃자라고.
네. 야, 세상에 90억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네요. 야, 이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90억 원짜리 건물을 응. 받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이겠지만 네. 어쨌든 2억 원을 못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90억 건물 상속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네. 태랑 씨는 어쨌든 얼마나 희망적겠어요. 네, 그렇죠. 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을 텐데. 네네네. 아, 이거 돈이 없다고 하고 이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90억 중에서 2억만 받았다는 거, 네. 아 이거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상 보니까 아버지가 따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 같은데 궁금 씨는 상속 재산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했거든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계산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네. 이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네. 그 망인의 직계 비속, 즉 망인의 자녀들이 1순위 그렇죠. 상속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은 그 배우자는 네. 자녀들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은 1대1대 배우자는 1.5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9분의 1을 받겠죠. 네, 9분의 1을 받으면은 90억에 20억이 되겠네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20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궁금 씨 말에 따르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할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협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아니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네, 이게 사실은 자기가 빚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을 받아봤자 빚잔치 할 거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잖아요. 차라리 형제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그래야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이 공동 상속인들 간에 동의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가족들과 협의하에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 건데, 네. 근데 상식적으로 빚까지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2억만 받는다? 아, 저는 그래도 좀 찜찜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큰일 난 셈입니다. 태랑 씨는 빌려준 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태랑 씨가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내가 재산을 취득하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러는 경우에 이 재산 취득하는 이 행위가 네. 재산상의 법률 행위라면은 네. 취득해라라고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민법 40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406조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네. 그 채권자는 그거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입니다. 보호제도가 있네. 네. 야, 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네.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빚이 많아서 다른 형제하고 어머니에게 더 많이 가게 한다? 이거 자체가 편법이네 일종의. 꼼수잖아요, 꼼수. 자기는 빚을 안 갚으려고, 네네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네. 판례가 있겠죠?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이고, 많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과연 상속 재산 분할 협의 행위가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를 내가 말로 하고 난 이것만 갖고 2억만 갖고 나머지는 포기할게라는 포기 말고 법원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채권자도 없는. 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나는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포기행위는 신분행위고 이거는 채권자가 아니 당신이 상속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빚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 이거. 네, 소용이 없지만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사인 간에 다 모여가지고 도장 찍어서 하는 이런 법률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를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는데 지금 2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큼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8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18억 원에 대해서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는 조항에 네. 이게 해당이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네. 사해행위 취소, 그죠? 이게 사해행위 취소죠? 요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기간이?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오. 왜냐하면 이게 법률 행위를 이미 했는데 네네. 새롭게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간이 짧아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사회행위 취소 소송. 네.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거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태랑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기대합니다. 자, 어쨌든 남한테 돈 빌리는 거 그것도 버릇되거든요. 가까운 사회일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불편한 거래는 좀 멀리하시고 자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처럼 알면 쓸모있는 법안들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다 법태랑.